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6회 동안 문제 분석하는 과정, 그다음에 목차 작성하는 거, 그 연습하는 시간을 오늘부터 해서 수, 목, 금, 일, 월, 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수, 목, 금을 하고 나시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연기 스터디를 하시게 되겠죠. 그 목차 잡는 연습을 토대로 해서 한번 토요일 날 시험을 한번 봐 보시고, 내용은 보고 쓰셔도 전혀 무방하니까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나고 나면 수요일부터 다시 수, 목, 금, 그다음에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8번 해가지고 기본 문제, 이제 그때는 이제 답안을 좀 쓰는 거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주 동안 좀 몰아서 이론에 대해서 문제 분석이나 목차 작성, 그다음에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 감을 먼저 빠르게 익히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연기 스터디를 활용하시면서 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들으시는 분들도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론이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이랑 법규 같은 과목은 좀 몰아서 이렇게 한 번에 쫙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복습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강의 이제 개설 목적이 있고, 그럼 이 2주 동안에는 최대한 실무는 기본적인 것만 하시고 2주 동안에는 이론에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조금 끌어올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리면 목차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받고 난 뒤에 해당 파트를 역시 복습하실 때 요거는 이제 복습 관련해서 복습과 관련해 가지고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개설을 했어요. 유튜브를 개설을 해 가지고 아마 이제 깐깐한 평가사 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잠깐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크게 이제 테마는 한 4가지 정도.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 컨텐츠 소개하는 영상으로 각 테마별로 이제 어떤 것들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서 학습이나 소통, 그다음에 지원, 그다음에 뭐 일상, 요 파트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보시게 될 파트들이 이제 학습과 관련한 내용들이겠죠. 공부법과 관련한 내용들. 여기 이제 주 테마가 될 거고, 소통과 이제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수험생들 면담을 하거나, 그다음에 합격생들 인터뷰를 좀 따서 합격 수기에 유사한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 외에 어떤 논의가 있는 부분이나 논란 주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직들끼리 이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Q&A,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규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강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수험과 관련해서 멘토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뭐 컨설팅,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부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테마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뭐 독서법이라든가 복습법, 그다음에 뭐 암기법, 이런 내용들로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수험 생활에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 강의를 복습을 하실 때 첫 번째로는 이제 복습의 주기, 복습을 이제 언제 얼마큼 해야 되는지, 그게 일단 요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최대한 소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일단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10분, 수업 내가 진도를 나간 뒤에 그 10분이 일단 첫 번째 황금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때 한 2-30분씩 보는 게 가장 복습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 2주 동안 진행하면서 수업을 마치고 나서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2주 동안 이제 연속형으로 토요일은 스터디를 하니까 그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전에 나갔던 파트, 그거를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아침에 8시 반 수업이니까 한 8시까지 오셔가지고 한 2-30분 정도 어제 했던 내용을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오늘은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복습을 반드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습의 이제 방법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이 강의에서 목차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은 아마 알게 되실 텐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결국에 체계죠, 체계. 그렇죠? 그래서 이 체계에 대한 정립과 이제 암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기본서에서 한번 봤죠. 그리고 핵심 요약, 그래서 2번 봤죠. 그러면 이 문제풀이 1에서 세 번째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2번, 기본 문제에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연기 스터디를 들어가는 거죠. 연기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그 해당하는 파트를 복습을 하실 때 한 번 또 보겠죠. 여기까지 이미 5번을 보고 시작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이제 보실 때 오늘 파트가 나온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 이건 나중에 뭐 독서법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책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본서, 요거는 같이 항상 병행을 하셔야 돼요. 기본서를 보실 때 이 목차에 대한 중심 내용들을 가지고, 걔가 지금 핵심 요약이나 체계와 이제 의의, 그 체계도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처음에 복습을 하실 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큰 목차, 같은 목차들끼리 먼저 읽으라고 했었죠. 그렇게 한번 눈으로 훑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약집이나 뭐 지금 체계와 의집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그 체계가 결국에 목차라는 거고, 여기에 의 있죠. 의는 지금 막 꾸역꾸역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눈으로 한번 보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보는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의에서 키워드가 뭔지 요거를 이제 상기하는 형식으로 복습을 하시게 되면은, 복습하는데 막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걸려서 하시면 안 돼요. 복습할 때도 전체를 다 외워가지고 내가 이걸 완벽하게 끝내겠다, 이거는 잘못된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이론도 마찬가지고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법규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이 안에 전체 체계가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씩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할 때 결국에 전체를 먼저 보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들을 보면서 다시 전체로 빠져나오는 형태, 요거를 좀 강조를 많이 드릴 거거든요. 책을 보실 때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복습하실 때도 다음에 이제 내일 만약에 또 그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 그 파트에 목차들이 뭐가 있었구나 정도가 떠오르실 수 있으면 아주 베스트한 상태인 거고, 완벽하게 떠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이 4개가 있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4개가 뭐였는지는 그 다음번 회독할 때 채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해당 목차에서 파생되는 개념들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거를 이번에 문제 분석과 목차 작성 시간에 개수를 파악하는 거를 목적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본 문제를 하면서 이제 목차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확실하게 최소한 그 4개에는 뭐가 있는지, A, B, C, D가 뭐가 있는지 그걸 내가 알아야, 그래야 답안을 쓸 수가 있어요. 답안에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의 분량을 배점을 활용을 할 건지 그 연습을 기본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난 뒤에 그거를 연기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스터디를 진행을 할 때는 문제는 이제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 해당 진도는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진도에 해당하는 거를, 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스터디를 준비를 할 때 일주일 내내 그걸 준비하는 거는 안 좋아요. 안 좋고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뭐 이론 하루, 뭐 법규 하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각 진도가 있으니까 실무는 꾸준히 하시고, 실무도 이제 진도를 아마 드릴 건데 실무도 마찬가지로 스터디를 준비를 하실 때는 그 안에 해당하는 문제를 내가 다 풀어오겠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무에서도 연기 스터디의 진도를 주게 되면 문제를 풀어가면 물론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기본 체계와 그 다음에 산식은 암기를 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를 해서 가시고 연기 스터디 가서는 그 산식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스터디에서 남는 게 발생을 하고 거기서 복습을 하면서 내가 이 산식을 몰라서 적용을 못했구나, A라는 산식을 B에다가 적용을 할 때 내가 그 과정을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 그것들에 대한 게 연기 스터디에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다. 그래서 거기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중간중간에 이제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일단은 소개는 뭐 자동차 평가 사고, 그리고 연락처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이제 요 강의에서 이제 하게 될 게 문제 분석에 대한 유형, 크게 4가지 유형이 있고 목차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초와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지, 그게 일단 기본으로 깔리고요. 그리고 나서 사례 문제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일정 시간을 제가 드리면 여러분들이 목차를 직접 잡아보시고 그걸 제가 확인한 뒤에 이제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설명하는 유형이다. 문제 분석의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할 때는 크게 설명하는 거, 논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서술어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2가지로 크게 구별을 하게 되고, 여기에 비교를 하거나 관계를 묻는 문제가 함께 껴서 나온다.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하라고 줄 수도 있고 비교해서 논하라고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게 같이 나오게 되면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한다. 그래서 일단은 요 형태는 이제 기출에서 좀 많이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유형인데, 일단 첫 번째로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 설명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전적 개념을 가서 보시면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이 그걸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잘 알 수 있도록, 상대방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첫 번째가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체계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게 상대방이 이해가 좀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A라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A라는 물건은 어디에 속하는 물건이고 그 구성 항목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하죠. 그래서 체계를 봤을 때는 결국에 상위, 그다음에 하위, 즉 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개념은 뭐고 이 개념의 구성 항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음을 파악해야 된다.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못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못하는 부분. 얘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목적어를 가지고 해야 된다. 목적어.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 3번을 가서 보시면 올해 시험 문제 3번에서 물어본 게 뭐 앞에 관련 자료들이 뭐 최유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뭐 주차 공간에 대한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몇 개를 던져줬어요. 요거는 사실관계죠. 이거 나중에 자세히 할 건데 이 사실관계라는 거는 결국에 포섭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도구로서. 그러면 요거에 매몰될 게 아니라 문제 3번에서 물음 1, 물음 2에서 물어본 게 뭔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어본 거는 목적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손해액을 구하기 위한 감정평가 방법을 물었고 그 방법의 유용성과 한계를 물은 거예요. 그렇죠? 얘가 주제어가 되는 거고 방법과 유용성 한계를 물었다고요. 그러면 이 방법과 유용성 한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이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손해액과 관련해서 다른 방법을 물었어요. 다른 방법들이라고 줬어요. 여기 앞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시장 자료에 대한 해석 얘기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기출 가서 좀 자세히 할 건데 여기는 방법을 물었고 여기는 방법들을 물었다고요. 문제에서 용어를 봤을 때 얘가 그럼 2개 이상을 써야 되는 게 인식이 되셔야겠죠. 그렇죠? 이런 걸 많이 놓쳐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단어와 용어, 문장을 해석을 해서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껴서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방법들,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이 손해액의 상한,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게 다른 방법들의 최소한 2가지 이상 상한을 판단하는 거를 역시 2가지 이상. 왜냐면 동시에 물어봤기 때문에 얘랑 얘랑 균등한 배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물어본 게 뭐냐, 물어본 게 그거를 찾는 거를 초반에는 하시다가 점점 지식이 쌓이고 내용이 아는 게 많아질수록 이거를 등한시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설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의 조절. 요건 서술어 가지고 구조를 나누게 될 건데 요거는 뭐 예를 들면은 A에 대해서 설명하고 B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구조로 나왔다고 해볼게요. A를 설명하고 B를 설명하라. 서술어가 설명하고 설명하는 거죠. 이게 배점이 10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배점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반반씩 나눠야 되는 거예요. 5점, 5점. 얘가 만약에 20점이다. 그러면 얘가 10점, 얘가 10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서술어를 기준으로 해서 큰 목차의 덩어리를 먼저 첫 번째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점이 만약 10점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무엇에 유의점 요게 물어본 거죠. 얘를 요걸 기준으로 해서 소목차를 다시 10점에 맞게 3개짜리로 하던 아니면 4개짜리로 하던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한다라는 거죠. 요게 첫 번째고, 그렇죠? 서술어를 기준으로 큰 배점을 먼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가지고 중목차나 소목차를 구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요. 요거를 놓치게 되면은 답안 작성을 할 때 내가 아는 거를 더 많이 쓰게 돼 버려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에 항상 조심하시고. 자, 논하는 거 보시면 논하는 거 설명하는 거랑 논하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주관이나 생각,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논하는 거는 자기의 주관이나 생각, 논리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제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판단의 제시 근거들이 이제 조리 있게 말을 하기 위한 거고 옳고 그름 따위를 따져서 말하는 거라고 지금 개념 정의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조리 있게 하려면 역시 체계와 개념 요게 일단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논리의 일관성 얘기죠. 일관성. 앞에서 한 얘기와 내가 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책마다 또는 교수님들 저서마다 이런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다른데 앞에서는 내가 A 교수님의 주장을 따라가 놓고 결론을 가서는 B 주장의 교수님의 결론으로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답안이 너무 많다. 채점하다 보면. 네.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주장과 관련해서 얘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어느 쪽으로 가던 간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의 방향을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특별히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맞고 왜 틀린지가 중요한 거예요. 답안을 서술을 하실 때. 그러면 이 Y라는 거는 뭐냐? 근거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거는 크게 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로 구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문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고 그 조문을 반드시 답안에 활용하셔라 라고 기본 강의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A가 맞다. 강사가 B가 정답이다. 나 틀렸네. 떨어졌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내가 맞으면 왜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 근거를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거를. 그래서 제가 스터디에서 채점을 할 때도 저와 다르게 썼다고 아예 꽈락을 주거나 그렇게 점수를 주지 않아요. 다만 근거가 부실하거나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점수를 안 주는 거지 저와 다른 형태의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점수를 그냥 까진 않는다. 그래서 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거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역시 물음의 파악과 배점의 조절은 목적어와 서술어, 목차 구조의 접근 형태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설명하는 거와 논하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 특히 여기서는 근거 제시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설명하는 거에도 당연히 근거는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고 요거는 내 주장에 대한 근거겠죠.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 그 근거는 법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로 항상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적인 거는 우리가 조문으로 해결을 하면 되고요. 이론적 근거를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총론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격제 원칙, 가격 원칙들, 그죠?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도 나왔지만 뭐 가치, 삼면성. 물음이 성립 근거였어요. 물음이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뭔지를 물었거든요. 3방식의 성립 근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가치 삼면성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 삼면성인 시장성, 수익성, 비용성을 토대로 해서 각 방식들이 연결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그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데, 요거는 초반에 공부를 하실 때 최대한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틀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뭐 두세 가지 정도씩 계속 제시를 해 드릴 거고,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표현을 하실 때 내가 쓰기 편한 걸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은 뭘로 하냐? 실제 시험에서 가장 쉽고 빠른 거, 요걸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안지가 더 있어 보인다든가 남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문제에 영향을 무조건 끼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쉽고 빠른 걸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과 고민에 대한 시간이 확보가 되고 걔네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아는 문제라고 해서 내가 이거 완벽하게 준비된 논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걔를 오버해 썼어요. 더 많이 보여주려고. 그러다 보면 모르는 문제에 당연히 시간이 쫓기게 되겠죠. 모르는데 더 못 써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는 거를 최대한 담백하게 빠르게 처리를 해서 기본 점수만 확정을 해놓고 모르는 거를 고민하고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전략을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비교형이 있다. 비교형. 요 내용은 지금 첫 시간이라서 지금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첫 시간이라서. 자, 비교의 사전적 개념을 가서 보시면 둘 이상의 사물 또는 밑에서 보시면 현상 얘기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견주어서 서로 간의 유사점, 그다음에 차이점, 그리고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거다. 그렇죠? 여기 뭔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비교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첫 번째가 공통점 또는 차이점, 유사점, 그 다음에 차이점, 요거를 최대한 균등하게 보여줘야 돼요. 균등하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균등하게 최대한. 모든 책에 보면 어떤 A와 B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물어보는 형태나 목차가 들어간 경우 차이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차이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얘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A와 B가 명확히 구별이 되는 차이가 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을 비교하라고 준 거는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가 사실 보고 싶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럼 A와 B가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럼 문제를 뭐로 내겠어요? 차이점을 물어봐요, 그때는. 그래서 비교형 문제는 비교를 묻는 문제가 있고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있다. 차이는 차이점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공통점, 유사점은 눈에 보이게 명백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다른 건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론 기출문제에서 다른 용어로 대비하시오라는 용어도 나왔었어요. 대비. 비교를 하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을 극명하게 밝혀라 라는 게 대비거든요. 얘도 그래서 차이점만 쓰면 되는 애였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 있죠. 여기 기출에서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요거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챙기셔야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서술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립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서 지금 설명해 놨어요. 차이, 그다음에 대비에 대한 얘기. 그렇죠? 차이는 같지 않고 다르다는 얘기인 거고, 대비는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를 밝히기 위한 게 대비라는 거죠.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일단 기본적으로 밝혀줘야 되고, 차이와 대비는 차이점만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뭐냐? 일반 법칙 형태는 뭐냐? 목차를 구성을 할 때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만 기본 목차를 구성을 해도 되고요. 기본 목차가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A 측면에서의 비교 B, C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떠한 공통 키워드, 그죠? 어떤 단어 이거를 일반 법칙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게 되는 거와 공통점 차이점으로 목차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용의 서술어가 달라지죠. 목차를 공통점으로 잡았으면 그 안에 내용 서술은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에 끝나야 되는 거죠. 차이점은 이러한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라고 서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이 목차 안에 두 가지의 서술어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점에서 유사하다, 반면에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난다. 얘는 두 가지의 서술어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A, B, C라는 거를 내가 뽑아내기 힘들 때 기본적인 목차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내가 뽑아낼 수 있는 형태가 됐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역시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하실 때는 내가 내용을 채우기 편하고 쉬운 걸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에르도 나왔죠? 에르도법과 비교해라. 뭐를? 투자 결합법을. 그렇죠? 비교 설명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올해 문제 2번에 나왔던 거죠. 목차를 잡을 때 앞에서는 투자 결합법의 두 가지 유형을 설명하라고 한 거였었고, 뒤에 서술어가 비교 설명이고, 이 투자 결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쓰고 서술어가 두 개 나왔으니까 이게 배점이 20점이었거든요. 여기 10점 쓰고 비교하는 때 10점을 써야겠죠. 그렇죠?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예시 답안에 올린 목차는 에르도법의 개념,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잡았어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오게 되면 요건 제가 기출에서 이제 나중에 할 건데, 뭐 투하 자본 측면에서의 비교라든가 회수 기간 측면에서의 비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목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뽑아내기 힘드니까 요거는 차차 나중에 추후에 하시게 될 거고, 형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일단 먼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관계죠, 관계. 요것도 쓰기가 특히 2년차 분들이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관계랑 관련은 사실 비슷한 형태의 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일단 관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생각하는 관계의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이 피드백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 그쵸?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 얘기도 있을 거고, 뭐 상호 보완관계, 그죠?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표현해주면 좋은데 그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그래서 관계에서 목차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가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형태인 거예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A와 B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첫 번째 A와 B 화살표가 쌍방으로 되어 있죠. 목차가 예를 들어 시점이다. 1번 A가 B에 미치는 관계, B가 A에 미치는 관계, A와 B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이 구조가 첫 번째 구조 얘기예요. 그렇죠? 반드시 기억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개념 절차 논리라고 되어 있죠? 개념상 관계. 이게 아까 비교의 목차에서 A 측면에서 비교를 좀 더 확장한 거예요. 두 번째가 절차. 세 번째가 논리. 이렇게 쓰게 되면 내용이 중복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구조.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비교해서 했던 형태로 A 측면에서의 관계, B 측면에서의 관계, C 측면에서의 관계. 그렇죠? 아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게 뭐 예를 들면 뭐 피드백 관계라든가 뭐 인과 관계라든가 선후 관계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단어를 알고 있어야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조를 짤 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 A를 B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라는 형태로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B를 대목차로 써라. 자, 잘 보세요. A를 B와 관련하여 설명하라고 했어요. 물어본 게 A예요, B예요? A를 물어본 거예요. 아까 물어본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어라고 했죠. 그죠? 얘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목차를 왜 B라고 쓰라고 했냐? 이게 구조니까 앞에서. 그래서 큰 목차를 이거를 목차를 잡게 되면 아라비아 1번, 아라비아 2번에 있고 4개짜리로 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라비아 1번 얘가 반가로 1번보다 상위 목차죠. 그러면 얘를 B로 먼저 써야 돼요. 그리고 안의 내용을 물어본 거 이렇게 쓰시란 얘기예요.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중학교 논술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이 관련하여랑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시상가액 조정을 부동산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해라. 잘 보시면 요게 물어본 거죠. 이게 A 부동산 특성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럼 큰 목차는 아라비아 1번, 아라비아 2번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그럼 아라비아 1번과 아라비아 2번을 부동산 특성이라고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부동산 특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때 큰 체계에서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죠.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과 관련한 시상가액 조정. 인문적 특성과 관련한 시상가액 조정. 목차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쓰실 때 요거는 물어본 게 시상가액 조정이니까 요거를 쪼개서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 구조를 봤을 때는 내용은 시상가액 조정으로 가시면 되는데 시상가액 조정과 관련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4가지를 배웠었어요. 대상 물건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감정평가의 목적, 자료의 신뢰성, 시장 상황. 그렇죠? 자, 그래서 체계와 요거를 지금 요게 어떠한 구성으로 내가 할지를 모르면 목차 자체를 지금 구조를 짜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부동산 특성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안 잡혀 있으면 아예 목차에 손을 못 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체계만 지금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요걸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개를 아무데나 자기가 배치하기 편한 걸로 해서 쓰기 편한 걸로 그냥 배치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대상 물건의 특성, 감정평가의 목적, 자료의 신뢰성, 시장 상황이라고 목차를 잡아놓고 나중에 지금은 기본 단계라서 여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목차가 잡고 이렇게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어떤 내용을 쓸 건지 여기에 어떤 내용을 쓸 건지 요거를 생각을 하고 이 목차에 대한 순서를 얘는 여기다 쓰는 게 맞겠다. 얘는 여기다 쓰는 게 맞겠다. 이 조정 과정까지 이루어지는 게 문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분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내용을 이걸 다 정해놓고 이렇게 정해놨으면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쭉 서술을 하시는 건데 내가 답안을 쓰다가 이거는 여기가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바뀌는 순간 내가 답안지에 쓰는 속도가 현저하게 저하가 되면서 혼돈이 오죠. 그러면 안 돼요. 문제 분석에서 끝난 걸 상태로 해서 내가 그냥 처리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기본 문제 할 때 자세히 하나씩 보고 이런 식으로 좀 구조를 배치를 해서 저 구조 입각을 해서 지금 접근을 한 거죠. 그죠? 근데 문제만 봤을 때 이렇게 내게 되면 저 구조를 이해를 못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접근을 안 한 경우는 어떻게 서술을 하냐면 보통 시상가액 조정의 의의를 쓰고 조정 방법 얘기를 쓰고 부동산 특성,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이렇게 써버린다고요. 2개를 전혀 관련을 안 시켰다고요. 각각을 쓰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관계와 이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는 기출에서 수도 없이 나와서 제일 많이 나온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연습과 처리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크게 4가지 형태로 지금 접근을 한 거였었고 비교 안에서는 차이와 대비, 그 다음에 관계형 유형 안에서는 관계와 관련하여 라고 묻는 문제의 형태 구조에 따라서 목차의 구조가 달라진다. 목차의 구조를 먼저 잡고 내용을 거기다 껴서 맞추는 거지 기본서에 암기한 내용을 갖다 바르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바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점수를 제대로 획득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목차를 대략적으로 쭉 봤었는데 기본적인 형태로 10점을 기준으로 3개 또는 4개 이게 가장 기본이다. 왜 이렇게 했느냐? 목차는 많을수록 좋아요. 5개, 6개 잡으면 좋아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목차를 구성을 해서 답안 작성하는 거에는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된다. 그리고 5개, 6개를 목차를 잡고 배점을 생각을 해보면 목차 하나에 한 3줄씩밖에 언급이 안 되거든요. 많아야 4줄. 그러면 답안을 구성하는 내용 측면에서 허술해요, 되게. 그냥 단답식으로밖에 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로 3개와 4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3개에서 4개냐? 어떤 거는 3개짜리가 접근하는 게 좋고 어떤 건 4개짜리가 접근하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제 각각 점수별로 2배, 3배, 4배 한 거죠. 그죠? 목차 구조를 볼게요. 어떤 건 3개, 어떤 건 4개라고 그랬죠. 3개로 잡기 좋은 거. 부동산의 복합 개념. 그죠? 물리적, 법적, 경제적. 이렇게 병렬 구조로 첫 번째로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기본 목차에 하위 목차 2개 있는 형태. 그죠? 예를 들면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의의를 쓰고 부동산 현상의 종류 또는 뭐 유형을 접근을 했을 때 뭐 지역, 그다음에 개별 이런 식의 하위 형태의 문제겠죠. 그럼 이렇게 목차를 봤을 때 물어본 게 의의겠어요? 종류겠어요? 이걸 물어봤겠죠? 왜? 목차 개수가 많으니까. 목차 개수가 많은 걸 배점을 더 할애해서 늘렸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4개로 가게 되면 여기에 하나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하고 1번, 2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조적으로. 4개 기준, 병렬 4개로 할 수 있는 거.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그렇죠? 2개로 가는 거. 부동산 특성의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고정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 여기는 3개잖아요. 원래 분할 합병의 가능성. 3개를 써도 되는데 여기랑 구조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하나 빼고 2개만 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판단을 하면 되겠죠. 웬만하면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1개 정도 뭐 차이가 나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는 목차를 예를 들어 이걸 다 쪼개보면 여기는 목차를 4개 잡고 여기는 목차를 3개 잡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1개 차이니까 괜찮죠. 근데 여기는 2개 잡고 여기를 뭐 4개를 잡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요거를 일단 간단하게 봤고요. 잠깐 쉬고 요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10점, 15점, 20점, 30점으로 목차를 잡으세요. 이거는 쉬는 시간 포함해서 한 10분, 15분 요 사이 정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